유배지에서 홍구경은 오만했던 지난날을 자문하며 살았다. 그가 선택한 길이 옳았는지는 누구도 대답해주지 않았다. 가끔 찾아주던 측근들조차도 이제는 발길이 뚝 끊어져 버렸다. 권세는 사라졌고 남은 것은 외로움뿐이었다. 1781년 4월 28일 홍구경은 그곳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향년 34세였다. 그의 죽음에 대하여 조정의 반응은 냉담했다. 국문 하나, 조서 하나 없이 그 이름은 조용히 사라졌다. 정조는 다시는 홍구경의 이름을 입에 담지 않았다. 오직 정사를 돌보는 일에 매진하였다. 금난 정권을 폐지한다. 그리고 수원에 성을 짓고 내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도시를 만들 것이다. 그 시대 상인은 시전과 난전 둘로 나누어졌다. 시전은 국가가 공인한 상인이다. 정부로부터 영업허가를 받고 장사하는데 대표적인 집단이 유기전이다. 요즘으로 친다면 사업자 신고하고 점포 구하고 세금 따박따박 내며 장사하는 사람들이다. 난전은 반대다. 아무 때나 가서 자리 깔고 그냥 장사했던 사람이다. 당연히 난전에 대해 불만이 있었다. 저건 상도가 아니지. 이러면 세금 내고 장사하는 놈만 호구되는 거 아이가. 난전은 세금을 내지 않으니 당연히 물건도 시전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팔 수 있었다. 백성들은 어떤 물건을 구매했을까? 당연히 난전이다. 시전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난전 때문에 매출이 뚝 떨어졌습니다. 수익이 나야 뭐 세금도 낼 거 아닙니까? 이러면 우리도 세금 못 내지요. 어따 같은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뭐 그렇게 야박하게 군다요. 같이 좀 먹고 삽시다잉. 정부는 당연히 세금 내는 시전을 편들 수밖에 없었다. 난전의 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단속에 나섰다. 하지만 전국의 그 많은 난전들을 일일이 단속할 수는 없었다. 해서 난전의 단속권을 시전에게 주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뭐 딴 거 없습니까? 게다가 판매 독점권을 주었다. 이것이 금난 정권이었다. 그러자 시전 상인들은 난전 상인들에 대한 그동안의 묵은 감정이 폭발하였다. 누가 여서 장사하라 카드노? 빨리 안 치우나? 나가 여서 장사한 지가 몇 년인데 갑자기 와 이래 쌌는가? 니 세상이 우에 돌아간지도 모르나? 이거 빨리 치우고 당장 나가라. 다 때려 뽀사 아프기 전에. 시전 상인들은 금난 정권을 앞세워 갖은 횡포를 부렸다. 폭력도 있었다. 그것이 합법이기 때문에 난전 상인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했다. 난전 상인들이 사라지자 시전 상인들은 물건값을 크게 오르게 하였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갔다. 이건 너무 심하지 않소? 아니 갑자기 값을 2배로 부르면 어찌한단 말이오? 싫으면 딴 데 가서 사시든가. 근데 딴 데 가봐야 헛수고일게요. 단업을 했거든. 금난 정권은 이런 부작용이 있었다. 고물가 시대가 계속되었다. 이에 남인이며 시파에 속했던 체제공이 정조에게 간하했다. 시전 상인들이 금난 정권을 악용하여 상권을 독점하고 가격을 올려 백성을 곤란하게 하고 있나이다. 유기전을 빼고는 그들의 독점 권리를 거두어야 하옵니다. 단순히 백성을 생각한 호소였을까? 시전의 이익은 서인 노론벽파의 자금줄로 이어졌었다. 이에 대한 정치적 견제도 깔려 있었을 것이다. 어찌 민이 민을 탄압한단 말인가? 시전 상인들의 금난 정권을 폐지하라. 이를 신해년에 내린 조치라 하여 신해 통공이라고도 하였다. 이 조치는 조선 후기 상업 구조를 뒤바꾼 획기적인 개혁으로 평가되며 정조 개혁 정치의 대표적 성과 중 하나이다. 그런데 정조는 고민이 있었다.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옮기고 싶었다. 일단 한양은 싫었다. 어릴 적 지켜봤던 아버지의 모습, 그 한이 한양묘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 같았다. 정조는 직관을 불러 물어보았다. 조선 최고의 명당이 어디에 있느냐? 수원이옵니다. 수원은 용맥이 내려와 기운이 모이고 물길이 감싸안으며 형세가 어질고 웅장하여 인거를 낳을 형국이옵니다. 풍수산 수원은 제왕의 자리며 천세를 이룰 땅이옵니다. 그만한 대답이 없었다. 정조는 고민할 것도 없었다. 1789년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양주 배봉산에서 수원 화산으로 이장하였다. 묘는 일반 묘에서 격상되어 정식 능으로 조성되었다. 화산 아래에 조성된 능이라 하여 화산능이라고도 불린다. 사도세자의 이장은 정조가 아버지의 억울함을 싣고 효를 실천하며 정치적 정통성을 확립하는 상징적인 행위였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다. 그동안 부인과 열심히 했지만 임신이 되지 않아 고민이었는데 이장하자마자 아들이 생긴 것이다. 그 아들이 순조다.
더 희한한 것은 정조의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생일이 6월 18일인데 순조의 생일도 딱 6월 18일이었다. 정조는 생각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아버님께서 은덕을 베푸신 것이다. 이장하기를 정말 잘한 것 같다. 이때부터 정조는 수원에 완전 꽂혔다. 마음 같아서는 수원으로 천도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건 너무 큰일이라 엄두가 나지 않았고 대신 수원으로 자주 행차했다. 가서는 아버지 능에 인사드리고 통안의 눈물을 흘렸다. 지켜보는 사람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 정도로 정조는 소리 높여 크게 울었다. 그 눈물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을 것이다. 급기야 화산 인근에 성을 축조할 것이다.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성을 완공하라. 완공에 얼마의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한 3년? 어떻게 성을 3년 만에 완공할 수 있겠나이까? 안 되면 되게 해야지. 정조는 화성 축조를 직접 지휘하였다. 정조에게 화성은 단순한 성곽이 아니라 그의 이상 정치를 실현하는 공간이었다. 정조는 화성을 통해 친정체제, 군사적 자립, 경제 활성화, 상업 자유화를 구상하였다. 따라서 공사는 지연될 수 없는 왕권 프로젝트였다. 왕이 현장에서 관리 감독하니 불필요한 보고, 결제 절차가 필요 없었다. 당연히 공사의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었다. 더 결정적인 것은 이것이 무엇이냐? 거중기라 하옵니다. 무거운 돌이나 목재를 적은 인력으로 빨리 들어 올릴 수 있사옵니다. 이 사람이 조선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 불리는 정약용이다. 거중기는 조선 후기 실용주의 과학의 상징으로 현대의 크레인 시스템과 유사하다. 시레대의 원리, 도르레의 원리를 이용한 수직 상승용 기중장치로 성곽공사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다. 이에 화성은 1794년에 착공하여 1796년에 완공, 불과 2년 6개월여 만에 대규모 성곽도시가 완성되었다. 정조는 화성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다. 그가 꿈꾸는 이상적인 국가의 모델을 화성을 통해 보여주고 싶었다. 성곽구조는 돌과 벽돌을 조합한 과학적 축성으로 당시로선 첨단 방어시설이었다. 시장도 만들고 행궁도 만들고 인공 개천물도 흐르게 하였다. 마치 건설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을 하듯 아주 그냥 판타스틱한 도시를 만들어 놓았다. 남녀노소 누구나 풍요롭게 사는 도시, 도둑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정된 도시, 정쟁 없이 오직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칠 수 있는 도시. 수원 화성이 이런 꿈을 현실로 만드는 모델이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된다면 전국으로 확대하리라 정조는 생각했다. 그리 된다면 조선은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었다. 정조는 백성의 말에도 귀를 기울였다. 1791년 늦봄 한양의 종각 앞에는 며칠째 줄이 이어졌다. 어느새 누군가 때리시오라고 외치며 종각의 울림이 번졌다. 격쟁. 왕에게 직접 억울함을 호소하는 백성의 민원 처리 방식이다. 격쟁은 영조 때 폐지되었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억울하다고 격쟁을 올리는 놈들이 어디 한둘이어야지. 그거 듣다 보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폐지했지. 하지만 정조는 이 격쟁을 다시 보아라 했다. 징소리가 울리자 내간이 머리를 조아리며 보고했다. 또 격쟁이옵니다. 천한 것들이 또 뭔가 불만이 있나 봅니다. 10중 8구 별것 아닌 일일 것이니 사람을 보내 적당히 처리하겠사옵니다. 아니다. 내가 직접 가서 들을 것이다. 정조는 자리를 옮겼다. 여주에 사는 이문우라 하옵니다. 그래, 넌 무엇이 억울하냐? 관아에서 지급하는 고휼미를 아전이 사적으로 빼돌려 싸웁니다. 백성들은 굶주리는데 아전은 재배만 불리고 싸웁니다. 아전은 지방 수련을 대신해 세금 징수, 부역 동원 등 백성과 직접 마주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때문에 착복이나 뇌물수수 같은 갑질 문제가 많았다. 정조가 명하였다. 감찰부는 즉시 여주로 가 그곳 아전들의 부정을 조사하고 백성에게 피해를 보상토록 하라. 이 사안은 곧바로 사헌부로 이첩되어 감찰이 이루어졌고 해당 아전들은 파직되었다. 이처럼 정조가 상헌 격쟁을 부활하여 백성의 억울한 사연을 들었는데 정조가 해결한 민원만 무려 3,500여 건이나 되었다. 온갖 사연이 다 있었을 것이다. 그 중에는 중대한 사안도 있었겠지만 정말 쓸데없는 사안도 있었을 것이다. 예를 든다면 마누라가 어떤 놈이랑 눈 맞고 도망갔는데 찾을 길이 없사옵니다. 좀 찾아주이소. 넌 내가 한가해 보이니? 그래도 정조는 백성의 소리를 듣고 또 들었다. 백성을 정말 사랑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정조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소설을 읽는 것보다는 백성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즐겁소. 하지만 먼 지방 사람들의 억울함은 어떻게 들을 것인가? 정조는 이렇게 해결했다. 각 해당 관청에 내려 아래도록 하고 아래는 것이 기한을 넘기면 담당자가 살펴서 다스리도록 하라. 세종대왕처럼 정조대왕이라 불리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수원 화성 프로젝트가 전국화되면 조선의 판타지도 실현될 수 있었다. 정조는 열심히 일하고 또 일하였다. 그런데 정조의 머리와 등에 작은 종기가 돋았다. 조선 왕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몸에 나는 종기다. 종기로 죽은 왕이 어디 한둘이었나. 시간이 지나자 종기는 더 커지고 더 많아졌다. 통증도 심했다. 밥도 잘 못 먹고 잠도 잘 못 잤다. 1800년 6월 25일 정조의 종기에서 수대 분량의 피와 고름이 터져나왔다. 왕의 기력은 급격히 떨어졌다. 6월 26일 정조는 정무를 보지 않았다. 아니 못 봤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6월 28일이 되어서야 기력이 좀 회복되는 것 같았다. 아침에는 신하들과 의원들을 만나 병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훨씬 좋아졌다. 그동안 정무를 보지 못했는데 오늘부터는 빡세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가서 자부승지 김조순과 각신 이만수를 불러오너라. 잠시 후 전하, 신들을 찾으셨사옵니까? 그래, 오늘부터. 순간 정조의 얼굴빛이 심하게 창백해지더니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리고 겨우 한마디 말을 뱉었다. 수정전. 그러고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 서둘러 대신들이 달려오는 가운데 내간 하나가 와서 정순왕후의 뜻을 전했다. 태비마마께서 말씀하시길 전하의 병세는 성향정기산을 드시게 하면 차도가 있을 거라 말씀하셨나이다. 잠시 후 정순왕후가 와서 의관들을 다그쳤다. 어찌 되었습니까? 내가 말한 약을 드셨습니까? 말씀이 없으시고 드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어허, 이런 안 되겠군요. 내 직접 약을 올려야겠소. 형들은 물러나 있으시오.